창밖으로 벚꽃잎이 하염없이 흩날리던 봄날이었다. 72회의 세월이 켜켜이 내려앉은 박정심 여사의 눈가에도 마치 저 꽃잎처럼 아련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서울 근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거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흔한 이유로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가끔 들르는 경로당의 시끌벅적함도 잠시일 뿐 돌아서면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겠어. 며칠 전 딸 빈지가 엄마 심심하실까봐 깔아드렸어요. 친구도 사귀어보세요라며 스마트폰에 설치해준 은빛 마당이라는 시니어 SNS 어플을 보며 정심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젊은 사람들처럼 척척 다루지도 못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그녀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프로필 사진으로 남편과 함께 갔던 수목원 풍경 사진을 골라 올리고 있었다. 젊은 시절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던 기억, 남편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시절에 활기 넘치던 박정심은 이제 없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며칠 뒤 알림음과 함께 푸른솔 최수호라는 낯선 닉네임으로부터 쪽지가 도착했다. 정심님께서 올리신 수목원 사진, 저도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프로필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중년 남성의 사진과 함께 해외 거주,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간략한 소개가 적혀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정심은 심장이 작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망설임 끝에 짧은 답장을 보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최수호라는 남자는 놀랍도록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정심님? 오늘도 햇살처럼 고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로 하루를 열어주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라는 인사로 마무리했다. 정심이 가끔 올리는 소소한 일상, 새로 뜬 뜨개질 작품 사진이나 손주에게 줄 밑반찬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에도 그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공감해 주었다. 정심님의 손재주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런 따뜻한 목도리 하나 받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먹고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정심님은 정말 멋진 할머니이십니다. 그의 칭찬은 정심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과 남편에게서 받던 사랑이 아스라이 떠올랐다. 최수호는 정심의 과거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자부심, 남편과의 애틋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때로는 아름다운 시 한 구절을 보내주기도 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추천하며 그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 정심님과 대화를 나누면 척박한 사막에서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입니다. 우리는 분명 전생에 아주 깊은 인연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최수호의 달콤한 말들은 정심의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내고 그 자리에 설렘과 기대를 채워넣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밤에는 그와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스마트폰 화면 속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그의 온화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세심한 배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정심은 최수호에게 깊이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와의 대화는 황량했던 그녀의 일상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갔다. 최수호는 자신이 오래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뜻을 자주 내비쳤다. 그리고 그 노후를 정심과 함께하고 싶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심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정심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었다.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최수호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함께 수목원을 거니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최수호는 평소보다 어두운 목소리로 정심에게 연락을 해왔다. 해외에서 진행하던 중요한 계약 건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약 300만 원 정도의 돈이었지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심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절대로 폐를 끼치진 않겠습니다. 아주 잠시만 빌려주시면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정심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그였기에 당황스러웠다.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의심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수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정심은 그동안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다.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다. 알겠습니다, 수호 씨.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심의 말에 최수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기계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수호 씨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니 하는 묘한 뿌듯함도 느껴져졌다. 돈을 붙이고 난 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텅 빈 통장 잔고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최수호였다. 정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심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정심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감격에 찬 목소리를 듣자 정심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잘한 일이야. 그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정심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금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송금 이후 최수호는 더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정심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해외라 의료보험 처리가 늦어져서 병원비가 부족합니다. 한국에 계신 편찮으신 어머니 요양병원 비용이 몇 달치 빌려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거의 마쳤는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출국이 보류되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정심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더 커졌고 정심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나 자식들 몰래 들어두었던 적금까지 해약하며 그의 요구에 응했다. 최수호는 그때마다 거의 통곡에 가까운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했고 정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갚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정심의 생활은 점차 최수호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가 보내주는 사진. 대부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풍경 사진이나 음식 사진이었지만 당시의 정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경로당에 나가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밤에는 그와의 통화가 길어졌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딸 민지는 가끔 찾아뵙는 어머니의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예전보다 부쩍 화장이 짙어지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모습, 혼잣말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웃음 짓는 일이 잦아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통화 중에 돈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 것이었다. 엄마, 요즘 통화하시는 분 누구세요? 혹시 돈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심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다. 그냥 오랜 친구랑 안부 전화한 거야. 신경 쓸 것 없어. 하지만 민지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남동생과 상의했고 두 사람은 어머니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어렵게 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몇 달간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것이었다. 엄마, 도대체 이 돈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이 최수호라는 사람 누구예요?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다. 정심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민지가 내미는 은행 거래 내역서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최수호와의 만남, 그의 딱한 사정, 그리고 그와의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세상에 어떤 남자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할머니 뻘 되는 여자한테 저렇게 돈을 요구해요. 민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정심은 귀를 닫았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수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진심인데. 너희는 바빠서 엄마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 정심은 오히려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최수호를 감쌌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 그리고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줘버린 자신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고립해였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다. 경로당 친구 이영희도 정심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안색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돈 문제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기 때문이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정심에게 다가가 정심아,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말이 아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 인터넷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 말이야. 너도 그런 거 아니지? 조심해야 한다고 넌지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미 최수호의 감언이설에 깊이 빠져있던 정심에게는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마저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영희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사람은 달라. 정심은 차갑게 대꾸하고는 자리를 피했다. 정심은 최수호가 약속한 한국 귀국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다. 그가 온다는 날이면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혔다. 여권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믿기 힘든 핑계를 대며 약속을 어겼다. 정심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연민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어 하는 생각은 더욱 강해져만 갔다. 그녀는 이미 늪에 빠진 개구리처럼 벗어나려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의 문턱 최수호는 이제 마지막이라며 정심에게 일생일대의 부탁을 해왔다. 그가 추진하던 큰 사업의 마지막 자금이 부족한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 원만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 다음 주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와 남은 생을 함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정심님,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 마지막 고비만 넘기면 제가 정심님을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평생의 안식처이자 먼저 떠난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집, 그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에 박정심은 극도의 공포와 갈등에 휩싸였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고민했다. 한쪽에서는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그만둬야 해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수호 씨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야 라는 감성의 속삭임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미 수천만 원을 그에게 보낸 터라 여기서 멈추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그녀를 압박했다. 한편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딸 민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 몰래 남동생과 상의한 끝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어머니의 상황을 익명으로 신고했다. 제 어머니가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집까지 담보로 잡힐 위기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을 배당받은 젊은 경찰관 강동윤은 즉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최수호라는 인물의 온라인 활동 기록과 박정심 여사와의 통신 기록, 그리고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박정심은 며칠간의 처절한 고민 끝에 결국 최수호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고 복잡한 서류들의 도장을 찍었다. 마지막 송금 버튼만 누르면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박정심 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의 강동윤 경위입니다. 강동윤 경위의 전화 내용은 박정심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차가웠다. 최수호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성은 사실 수년 전 지방의 한 대학에서 정년 퇴임한 교수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의 번듯한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박정심에게 돈을 송금받았던 계좌들 역시 모두 대포 통장이었으며 그의 IP 주소는 국내의 한 PC방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 최수호라는 인물은 어머님을 진심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외로움과 간절함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전문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송금을 멈추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경위의 단호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박정심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설레게 했던 최수호의 다정한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아름다운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쉽게 기만당했는지 깨달으며 참을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에 휩싸였다. 동시에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 밀려왔다. 은행을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주저앉은 박정심은 최수호와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한때는 꿀처럼 달콤했던 그의 말들이 이제는 독처럼 쓰디쓴 가시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정심씨,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우리의 행복이 눈앞에 있어요. 여전히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다. 엄청난 배신감과 자책감,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휩싸인 박정심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바다에 표류하는 듯했다. 최수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녀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딸 빈지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섰다. 엉망이 된 집안 풍경과 며칠 사이에 폐인처럼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민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날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원망 대신 뜨거운 눈물로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응? 내가 있잖아. 엄마 곁에는 내가 있어.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던 민지는 강동윤 경위에게 다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강경위는 즉시 심리상담 전문가와 연계하여 박정심 여사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며칠 후 강동윤 경위와 심리상담사의 꾸준한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딸 빈지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박정심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수호에게 보냈던 돈의 일부, 대포 통장에 미처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아주 적은 금액, 가까스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평생을 아껴 모은 대부분의 노후 자금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진 후였다. 강경위는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온라인 로맨스 스캠의 특성상 주범인 최수호의 실체를 완벽하게 밝혀내거나 검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그가 사용하던 다수의 대포 통장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포착되어 관련 조직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은 들을 수 있었다.
어쩌면 최수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가명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달콤한 속삭임으로 접근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박정심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대가를 치렀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과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와 인간의 추악한 탐욕을 깨달았고,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쉽게 얻어지거나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딸 민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툴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모녀 사이에 깊었던 골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박정